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가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미 주교단은 미국 주교회의에서 미사를 함께 집전했습니다. 교황청과 중국이 체결한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가 22일 만료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과의 대화 의지가 강한 만큼 합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월 8일은 호스피스의 날입니다.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팀 박명희 아가타 팀장과 호스피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주교회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또 미국 주교회의 국제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포럼, 워싱턴에서 이승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가톨릭 대학교 내 콜드웰 홀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북핵 능력과 한반도 갈등 해소를 위한 한미 정부의 시각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위원장 김주영 주교는 개회사를 통해 멀고 험한 여정이라면서도 우리는 평화의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미국에서 열린 가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교회는 전쟁과 폭력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합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은 화상으로 진행된 축사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평화를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습니다. The Church is teaching that the use of force creates more complex conflicts. Is on display through disastrous wars taking place across the world. In a world divided by hostility and fear, we cannot give up on the path of peace. 유 추기경은 그러면서 평화의 여정에 초대받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순례자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데릴 킴벨 미국 군비통제협회 상임이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없이는 북한의 즉각적인 무장해제는 사실상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킴벨 상임이사는 이어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전국에는 리스크를 제거하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화여대 박인희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북 정책의 특징으로 기능주의를 꼽았습니다. 기능주의는 남북한의 경제-사회적 교류와 지원이 정치-군사적인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는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전쟁 방지와 안보 유지를 위해선 강력한 한미 동맹 유지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백장현 연구위원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기대하며 바티칸의 북미 회담 중재를 해법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일부 9병3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은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한 담대한 구상에 관해 설명하면서 포괄적 합의 도출 위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정부는 북한의 민생 개선을 위한 초기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럼 첫날에는 천주교의 남북 교류사를 담은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분단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는 피폐되어 있고 또 사회 안은 늘 불안,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반도의 갈등은 국제적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미국 등 관련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과 일본 등 각국 천주교회와의 연대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주교단은 미국 주교회를 방문해 한미 주교단 공동미사도 집전했습니다. 한미 학자들은 포럼 둘째 날인 내일도
이곳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CPBC 뉴스 이승선입니다. 교황청과 중국이 체결한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가 22일 만료됩니다. 중국이 선출한 주교 후보자를 교황이 승인하고 또 중국은 교황을 가톨릭교회 최고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합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청과 중국이 2018년 체결한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는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년마다 연장하는 구조인데 2020년 한 번 연장됐고 이번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Qui in Vaticano c'è una commissione del dialogo che sta andando bene. La presiede il Cardinale Parolin e lui è in questo momento l'uomo che più conosce della Cina e in dialogo con i cinesi. Ma è una cosa lenta, ma sempre si danno passi avanti. Più qualificare io cerco di appoggiare la via del dialogo, perché nel dialogo si chiariscono tante cose, no? E non solo della Chiesa, sino di altri settori, no? 교황이 중국과의 대화에 깊은 관심을 갖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교황청과 중국은 1951년 외교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출신의 고위 성직자를 탄압했고 심지어 투옥시키기도 했습니다. 종교를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한 것입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애국회가 출범했고 외국인 사제들은 모두 추방됐습니다. 교황청을 따르는 교회는 지하교회로 불리게 됐고 지하교회는 중국 정부의 숱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산은 몰수됐고 수많은 사제가 감옥과 노동교화소로 끌려갔습니다. 이를 지켜본 교황청은 1980년부터 다시 중국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약 40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 2018년 체결된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입니다. 반쪽짜리 합의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교황청이 중국과의 대화에 나선 것은 종교의 자유 없이 박해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황청은 이 잠정 합의에 대해 첫걸음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여전히 중국은 교회를 감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사에 참여하려면 18살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교황청의 행보는 종교 자유를 향한 과제가 많은 만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Siamo una politica di piccoli passi e crediamo che ogni risultato, ecco, anche se non è eclatante, anche se non è vistoso, anche se magari all'inizio sembra non dare grandi risultati, però è un passo in avanti verso l'affermazione anche di una maggiore libertà religiosa. 한편 2018년 이후 중국은 모두 6명의 새 주교를 교황청 승인을 받아 임명했습니다. 교황청은 한 명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엄연히 노동자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운송업자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그렇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문제를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택배기사, 운송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입니다. 앞으로도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전제로 한 지금의 노동법 체계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처우나 노동인권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상권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로 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이트 진로소주 운송업자나 화물연대는 판례에 의한다면 노조법상의 근로자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파업을 해도 파업이 아닌 일반 집회나 시위로 분류돼 정부조차도 중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이나 재하청과 같은 제3자 문제도 겹쳐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본사에 올라가셨던 분들은 이제 수영물류라고 하는 회사에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수영물류는 하이트 진로
100% 취소해서 갖고 있는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에 갔는데 하이트 진로는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계나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노동상권 보장을 위한 개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문의 조항과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비준한 ILO 핵심 협약의 내용과도 일정 부분 부합합니다. ILO는 노동자의 개념을 워커,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노동자이며 우리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10월 8일은 호스피스의 날입니다. 최근 의사조력 자살 법안이 발의되면서 호스피스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생애 말기 환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팀 박명희 아가타 팀장님과 호스피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호스피스 하면 죽음을 먼저 떠올려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하면 이제 잘 죽게 하는 의료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이제 죽기까지 남은 시간을 하루하루 의미 있고 충만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의료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시기 동안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도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환자분들 또 의료진분들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크셨던 건지. 가장 큰 어려움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87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20% 넘게 문을 닫았어요. 감염병상으로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말기 환자들이 갈 곳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10%면 꽤 비율이 높네요. 네,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기관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씩 다시 문을 열고 있는데요. 그래서 3년여 동안 말기 환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환자들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관들이 이제 그 환자들을 다 받아야 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호스피스 하면 환자와 가족이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굉장히 애틋하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랑을 나누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제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호스피스다운 서비스를 잘 못 해드린 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의사조력 자살 법안이 발의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물론 말기 환자들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 자체를 없애려는 그런 법이 발의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온전히 환자와 가족에게만 지는 게 아니라 의료인들이 그 고통에 함께하고 또 사회가 그 고통에 함께 하면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락사에 대한 논의보다 생애 말기 환자들에 대한 돌봄, 또 구체적으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확충이 더 선행돼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지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제 호스피스 대상자가 5개 질환이거든요. 뭐 점점 확대해 나갈 거긴 하지만 그 5개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의 20% 정도만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전체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대상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상자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환자의 6% 정도만이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도 호스피스 돌봄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 죽어가는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는 게 호스피스인데 호스피스가 충분히 있지도 않으면서 왜 그 죽음을 이렇게 앞당기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는지 굉장히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일까? 팀장님께서는 또 신앙인이시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20년이 넘게 호스피스에 있으면서 존엄한 죽음은 잘 준비된 죽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잘 준비된 죽음 안에는 가족과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 또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제 죽음을 같이 준비해 나가고 또 그 준비된 죽음 안에 의료인이 나를 편안하게 돌보고 그래서 내가 종국에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죽음이지만 그래도 하느님께 맡기고 평화롭게 그 순간을 맞이하면 그게 정말 가장 존엄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준비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팀 박명희 팀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